기본계획 생략사유에 생활권 하는 말로 체크해. 생활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지문 중에 하나 정도는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권. 348페이지 동그라미 4번 네모에 생활권. 어차피 정비 기본계획이나 여기는 생활권이나 정비사업, 여기 있는 사업은 여기 있는 주거지, 주택단지 이런 것들 정비하는 것인데, 만약에요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생활권을요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재미없게 보통의 도시들은 이렇게 서부 생활권, 동부 생활권,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생활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권을 설정해서 생활권별로 주거지 정비 방향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생활권별의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거나 여기 있는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하거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게 9번과 10번이에요. 개략적인 범위 정비 수립 시기가 10번, 이게 9번. 생활권별로 주거지 정비 방향을 설정했을 때는 9번과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범위와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기본계획에 이제 뺄 수 있다. 뺀다는 계획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생활권별로 주거지 정비 방향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민에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듣는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 며칠이에요? 14일입니다. 14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는 14일 가지고 안 되고 그때는 30일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30일. 여기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공람을 시켜야 돼요. 이곳에 여기 정비구역을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할 때는 30일 기회를 줘. 30일. 정비구역이 여기에 개략적인 범위를 정할 때와 다르게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면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또 여기서 건, 공, 물, 토, 죽 하는 걸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지만 이처럼 많은 제한을 또 받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그래서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주민들에게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의 설명을 또 해줘야 돼. 이제. 설명을 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드려야 돼. 30일 이상.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 다 중요합니다.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세대가 만들어지는가 중요하고, 그 만들어진 것을 내가 몇 평짜리 입주할 것인가 중요하죠. 둘 다. 이 중에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보다 더 관심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사업시행계획서입니까? 관리처분계획서입니까? 관리처분계획이죠. 나에게 어떤 아파트가 오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또 조합원들에게 고시해야 돼요. 토지동 소유자에게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의견 듣는 것도 역시 30일 이상 의견을 드려야 돼요. 30일 이상. 정비구역 지정할 때 얼마의 의견 들어가고 있죠? 지정할 때 30일 그랬죠? 또 지정하는 것도 이해관계가 있지만 해제하는 것도 역시 중대한 그런 권리관계 변화가 있죠? 그래서 해제할 때도 30일 이상 의견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민들 의견 청취 며칠? 그냥 14일.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 기본에 있어서 정비 기본계획 확정에 있어서 협의 심의하는 절차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제 관리계획을 공부를 잘 하고 나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승인만 볼게요. 도지사 승인. 누가 도지사 승인 받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 혹시 여기 군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권자 아닙니다.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 수립하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게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여기 국장은 기본 방침만 수립하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다른 관리 국장에게 보고는 해야 됩니다. 국장이 보고.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하면 국장에게 보고, 정비구역 지정하면 국장에게 보고. 이 절차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정비구역 지정에도 이제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 350페이지 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누구까지? 시장, 군수까지. 군수는
군수는 세 줄 내려가면 정비 계획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입안만 할 수 있고 구역 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다음에 352페이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기본 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없을 수 있죠. 여유라든가 미리 수립할 수 없겠죠. 또 현실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 구역을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 없이 지정할 수 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즉 구청장 등은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스스로가 정비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까지 보시고. 정비 계획 입안권자는 제가 아까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다 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엄밀하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입안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 351페이지 맨 밑에 재건축 사업 할 때 정비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재건축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 이거 할까요? 재건축 정비구역은 이런 곳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단지 외의 곳도 포함될 수는 있죠. 근데 그 요건이요.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한 것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데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재건축 정비 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3천 제곱미터, 1,000 제곱미터 이래 가지고는 사업성이 좀 없기 때문에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는 200세대. 또 이거 정도는 돼야지 또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몇 세대? 200세대.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얼마예요? 전체의 하나, 둘, 셋, 3분의 2죠.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이 3개 이상 있는 곳에서 그것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일 때 재건축 정비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림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뭐 단위가 다르긴 달라요. 여기는 1만 제곱미터, 200세대, 여기는 3개 이상. 그래서 그래도 순서가 1, 2, 3 한번 연결할 수 있죠. 면적, 자 351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재건축 사업은 가나 아는 것들은 틀리게 안 나올 거고요. 그냥 일반 추상적인 표현들이고 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니까 1만 200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좀 기억할 수 있겠죠. 1만 200세대. 다음 페이지 라 이제 3이 나와야 되겠죠. 라 3. 셋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 그래서 뭐 시도 조례가 있는데 시도 조례까지는 몰라야 되고 아파트나 연립 몇 개 이상 있어요? 3개 이상, 3개 이상. 그리고 그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일 때, 그럴 때 이제 재건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1은 뭐예요? 1만 제곱미터. 2는 200세대. 3은 아파트나 연립 3개 이상, 3개 이상. 자, 정비계획 353페이지. 정비계획이 있고, 그 내용은 우리가 뭐 몇 번 본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죠. 무슨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해서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누가 언제 왜 하는가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위반권자가 재건축 정비 계획을 위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안전진단 실시 이렇게만 읽어주십시오. 정비기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근데 위반권자가 스스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재건축 사업 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정비기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언제 누가 하는가 관심 없어요. 자, 요건만 봅니다.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누구?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번, 3번은 또 다른 사유이긴 한데 결국은 그 경우의 수가 여기 정비 예정 구역이 있는 곳에서도 하고 정비 예정 구역 없는 곳에서도 정비 사업 할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기본 계획 없이 사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곳에서도 역시 천재지변이 있는 사실을 시장군수가 간과를 하고 있어요. 이방권자가. 그럴 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또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정비사업을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가 1, 2, 3번 다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공통적인 것을 아시면 돼요. 취지를.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하는 겁니다. 또는 그럼 틀리고요. 5분의 1 틀려요. 10분의 1 이상. 자, 재건축 35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안전진단 비용 부담. 기억에 있는 것은 법이 이제 밖에서 나중에 바뀐 문장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안 바뀌어 있으면 다른 시험에 나올 만한 문구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고. 자, 예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했죠.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뭡니까? 주택단지의 건축물 그랬죠? 주택단지의 건축물. 은밀히 보면 건축물은요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상가 건물 같은 것도 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재건축할 때.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건축물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건? 주택단지 그랬죠? 이 빨간색 안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것만 돼요. 여기 건축물, 여기 축사 창고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여러 가지 사용, 지형적인 여건상 이렇게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된 거지 얘가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본래 여기가 목적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딸려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창고나 축사가 멀쩡하다고 해서 얘네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안전진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아까 3분의 2가 안 됐다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이러면 부당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정비구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정비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 뭐 밖에 정비구역이지만 여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 그러면 안 되고 주택단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아니고 주택단지 건축물 대상이다. 근데 이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1번 천재지변 하면 예외가 있죠.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가 되어서 안전진단 뭔가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위반권자가 인정할 때 붕괴가 되었는데 뭐 안전진단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숨을 안 쉬는데 뭐 청기기 가지고 사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붕괴가 돼버렸어요. 2번도 똑같아요. 구조안전상 위반권자가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대요. 안전성 때문에. 안전진단 할 필요 없죠? 사용할 수가 없는데 철거해야 되겠죠.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나머지 건축물. 여기 아까 제가 1, 2, 3 그랬는데 세계예산 있을 때 얼마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인데요? 3분의. 안전진단 했더니 여기 300세대 중에 200세대가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나머지 아직 안전진단 안 했지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 그리고 진입도로 여기에 이제 복리설이 있는데요. 여기 그동안 좁은 도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밖으로. 근데 진입도 이거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여기가 건축물이 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진입도 더 넓힐 필요가 있겠죠. 넓힐 곳이 여기 상가 건물을 통해서 뭐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진입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어도 그때는 이제 안전진단을 안 하고 그냥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뭐 불가피하다, 지장이 없다 할 때는 뭔가 용서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들, 이것은 안전이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뭐 외울 때는 뭐 천금불충 해가지고 외워도 되고요. 천금불충. 그러니까 도시가을법이나 형질병에서 주상전화 몇 명만 섬겨야 돼요? 1인만 섬기자 그랬죠? 그래서 1만, 주거지역 상업적은 1만 했어요. 주상전화 1인만 섬겨야 되는데 천금을 주어도 불충, 충성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게 보니까 천금을 주면 좀 마음이 좀 변할지 모르겠네요. 천금을 주면 불충을 할까? 천금 불충. 한자가 같은 건 아닌데 천금 불충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네. 보니까 주상에 1인만 섬겨야 되지만 천금을 주면 불충하니까 예외네요. 다음에 360페이지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양화로 7번. 양화로 7번에 동그라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머지 절차가 뭐예요? 이 특광도지사 그리고 별별이 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별별은 제출은 안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의심이 들면 검토 의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검토 의뢰 있을 수 있고. 다음 동그라미 4번. 그러한 검토 의뢰를 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검토를 의뢰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 부담한다. 이제 국장은 들어가는데 국장 무시하셔도 돼요. 그것까지 정리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국장은 이제 검토 결과 뭡니까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안전단 결과에 대해서 또 보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건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자. 위반권자가 재건축 관련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특광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검토 결과 그러니까 안전 결과 보고 의무.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시도지사는 그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정비계획의 입안인데 입안 제한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안 제한. 정비계획 입안 제한하는 말 있죠? 목차. 토지동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항상 무슨 제한할 때 요건들이 이제 요건이나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건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만 참고 삼아 볼게요.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되었는데도 그래서 그 지났어요.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땐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칠판에서 말씀드린 거죠. 기본계획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있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는데 그 수립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보시고. 그러니까 1번에 정비계획 입안 시기 하는 말인데요. 그 말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때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해줘야 돼요. 개선 사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드려야 된다. 여기서 3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고. 다음 페이지 5번.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장에게 보고하듯이 그또 363페이지 맨 밑에 동그란 1번에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때 국장에게 뭐 하라고 있어요? 보고해라 했죠. 보고. 뭐 고시 열람하는 것들은 어디나 다 있다 그냥. 어디나 다 있는 거고요. 국장에게 보고.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여기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어디에 있어요? 정비계획이 있죠. 이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그래서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정비구역에서 앞으로의 규칙이 뭐예요? 정비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칙 이름이 뭐예요? 정비구역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법. 그 법 이름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켜야 되는 법 이름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정비구역에서 지켜야 되는 법 이름이 뭐예요? 정비계획. 그대로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칙이 법이 정비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정비계획은 똑같은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고 정비계획은 그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고 똑같은 구조를 가진 거죠. 그 말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150, 200 완화할 수 있는데 이 정비계획으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는 것은. 자, 다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하는 말 있죠? 그걸 두 줄 내려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전에 이제 법이 잘못돼서 순서가 헷갈리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바꿨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그러면서 여기는 구역과 계획이 순서되어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옛날 법에는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가지고 엇갈리게 해놨어요. 헷갈리게. 지금 바꿨네요. 잘.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 맨 밑에 정비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또 도시개발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늘죠. 뭐가 있죠? 종목, 벌치와 식재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행위, 종목 벌치와 식재 있는데 이것도요. 여기서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오히려 손해요. 도시개발법 공부한 걸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몇 번 연습하면 힘들지만 연습하면 나중에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그냥 생각 없이 100번, 1000번 읽으면은 그게 어디 있는가를 몰라 이제 나중에. 오히려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여기 어디 있는 것인가, 왜 어디하고 같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똑같은 절차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한 번 봐도 돼요. 도시개발법과 다른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저는 그걸 말씀 안 드립니다.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기득권 보호도 똑같은 거. 공부하는 걸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줄 그냥 무의미하게 줄 긋는 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자꾸 비슷한 거를 생각 않고 자꾸 하면 뇌가 실증 느껴가지고 거부를 해요. 자꾸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요. 건공물 토토토 허가를 받아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또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기서 줄을 또 그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있는 거니까 반복되니까.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줄을 쳐드렸어요. 자, 여기서 허가 안 받는 행위들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이지만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비닐하우스는요? 안 받죠? 또 비슷한 거 있죠. 농사 짓는 거. 무엇을 위한 형질변경? 경작, 허가 안 받죠? 그리고 임시로 관상용 수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 허가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경작지에 식재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하는 건데 이건 똑같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토속 지치라든가 존치하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이런 것들 다 방해가 안 되는 것들 해가지고 허가 안 받아요. 근데 한글화 작업이 우리 법이 6개다 보니까 6개도 아니 사실 규칙까지 하면 18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이 서로 안 맞는 말들이 있어요. 한글화 작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도시개발법은 남겨두기로 했는데 여기는 또 존치하기로 해놓고 좀 안 맞는 것들인데 뭐 용어 같은 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할까봐 한 번씩 이게 단어를 설명드리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버리면 돼요. 물론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그래도 안 된다. 단어 왜냐하면 그걸 다 맨날 이게 단어에 집착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제일 좋고 질문이 부끄럽다. 뭐. 나는 낯을 가려서 못하겠다. 낯을 가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일하실 때 낯을 가리면 안 돼. 자격증 따놓고 집에 막 장독서에 숨어 계실 겁니까? 질문 좀 하셔야죠. 정비구역 해제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정비구역 해제하는 게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제? 해야 한다 했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요. 이제 여기는 하는 것 좀 치우고 여기 조합이 사업을 한다고 했죠. 여기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을 하고요.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조합이 사업을 하려면요.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만드는 것은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등기를 해서 우리가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것은 이 조합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적인 거래를 할 때 조합 재산만 가지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무엇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조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등기해야 성립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정비요. 여기 있는 4분의 3 이상.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조합을 만들 때 여기는 조합이 없죠. 1번은. 이 사업은 조합이 없고요. 여기 조합 만들 때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토지등 소유자 여기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7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설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75명이 어느 순간에 딱 나서가지고 뭐 하진 않겠죠. 이거를 이제 끌어들이는 주동자가 있어요. 주동자. 그 주동자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예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 해야 됩니다. 5명 이상이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승인, 인가, 허가 이런 말 나오는데 그래도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별할 수도 없고요. 법률적 그 학문적으로도 명확하게 뭐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장, 군수 등이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4분의 3인데 숫자 가지고 한번 볼게요. 만약에 토지 등소가 100명이다 이러면요. 100명일 때는 과반수는 51명만 돼도 과반수죠. 물론 50명 넘어도 과반수예요. 51명 찬성 얻으면 추진위원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찬성한 사람들이요. 추진위원회에 대한 찬성에는 당연히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찬성이에요. 그렇죠? 사업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조합 설립 인가에 찬성하는 사람도 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찬성한 사람들은 추진위원회 구성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도 같은 성격이 일단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여기에 뭐 하나 항상자 공법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의사를 표시했다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시기상의 제한은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설 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설 인가에 동의했다. 그러면 이 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처리를 해야 돼요. 다른 절차가 진행이 돼버리면 철회의 자유가 이제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설 외에도 동의한 것으로 봐요. 물론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 51명이면 여기는 몇 명? 75명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이 도장만 받으면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이제 24명 도장을 더 받아야 돼. 이제 처리하는 사람 있으면 처리하는 사람까지 보충해서 75명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들 이 동의를 갖춰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합니다.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면 이제 등기하고 조합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한 것처럼 조합원이 누구입니까 하는 문제. 조합원이 총회를 만들겠죠. 총회를 만들고 조합이 총회가 너무 복잡하면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얘네들 결정한 것을 일을 하는 사람이 임원이 있죠. 임원, 조합장이 있고 이사, 감사 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될 수 없는 임원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 이것들 이제 똑같은 절차가 반복되기도 하고 좀 도시개발 조합과 좀 내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조합은 당연히 누가 조합원이 되겠어요? 여기는 앞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였지만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조합에서는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고요. 조합은 이제 총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의사결정에서요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요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해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보통 의결돼요. 이도 똑같습니다. 조합원 과반수, 그리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하면 돼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들은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51명 출석하면 되죠? 과반수니까 26명 찬성하면 돼요. 근데 거의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된 사람이 결정하면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는 이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사업시행계획서와 아파트 몇 평짜리 몇 개 짓는가 만드는 거 나한테 몇 평짜리 오는가 이거 얼마 필요해요? 이는 조합원 그냥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이 아니고 또 아주 더 중요한 것은 과반수가 가중되면 3분의 2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3분의 2. 조합원 3분의 1은 이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서는요 정비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정비사업비. 앞으로 내가 내야 될 비용 정비사업비. 사업경비예요. 사업경비를 처음에 100억을 책정합니다.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그때는 100억 해놓고 조합 임원들이 살금살금 경비를 사업 경비를 늘려 계속 100억 해놓고 처음엔 100억 해야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110억, 120억, 130억 늘려가지고 200억, 300억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많이 늘어날 때. 그 대의원에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두어야 됩니다. 두어야 된다. 도시개발법과 이제 숫자가 다른데 그 숫자는 조금 이따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임원은 뭐 비슷해요. 임원. 그리고 임원 결격 사유도 중2 미성년자, 파산자 이런 자가 있고 정비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곳에서 수시로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좀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정비사업의 임원들 이런데 임원들이 다른 정비사업 하면서 관여했다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꾼들. 그런 사람들은 임원을 좀 맡게 해서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임원을 못해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중2죠. 중2.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 경고하지 아니한 자. 근데 정비법을 위반했을 때는 교도소를 갔다 온 게 아니고 벌금만 가지고서도 5년 동안 조합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 늘어나고 그리고 숫자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겠고요. 이게 이제 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 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이런 자들은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는데 오늘 낮 12시에 피성년 후견 옛날로 치면 금치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밤 12시까지 일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퇴직한다. 이가 더 맞아요. 도시개발법은 근데 다음날 퇴직한다 돼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하고 전에 시험에서 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출제하는 사람들도 뭐 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좀 더 합리적인 이걸 낼 거예요 내더라도. 그래서 제가 정비사업은 좀 급박하게 진행된다 했죠. 여기서 이전 등기도 언제 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래서 당연퇴직합니다. 당연퇴직. 다음 날이 아니고 퇴직한 사람이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해야 돼요? 상실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낮에 12시에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 어저께 계약 체결한 거 무효입니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손해의 제3자 피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 후부터 이제 무효화되는 거죠. 이미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는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숫자는 조금 이따 해당 파트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보겠는데 자,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죠? 조합 만들려면.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죠?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시 정비구역을 기껏 지정해줬더니 아까 막 정비구역 지정해달라 입안 제안하고 귀찮게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조합설립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되죠. 근데 또 2년 동안 안 해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이걸 해줬어요. 그럼 또 인사한번 나와요. 이제 몇 년 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인사한번 3년 또 안 하면 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걸 말고도 다른 절차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어려워 죽겠으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이렇게 51령 모아서 조합설립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못하면 얘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51령 모집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30명 찬성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못했다면 그 사업은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51명 찬성했는데 24명 더 만들어서 4분의 3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걸 못하면 이것도 역시 사업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해제해야 되고 사업시행계획서 몇 년? 몇 년? 인사한밭 3년 안 하면 해제해야 됩니다. 자, 2번에서 가다라만 보겠습니다. 2번에 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죠. 2년 동안 안 했을 때. 마지막에 3년 동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자기가 해제합니까? 해제를 신청합니까? 해제를 신청이죠. 근데 또 여기는 또 요청이라고 써놓고 법에서 앞에는 지정할 때는 신청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요청이라고 해놓고 어쨌든 자기가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로나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해제할 때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들에게 또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지정할 때도 중요한 그런 권리관계 변화, 해제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이 369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었어요. 수용과 환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조합은 설립은 받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걸 보면요. 이거는 이런데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자동차 같은 거 못 다니고요. 아주 골목 좁은 골목 같은 거 있어요. 뭐 손수레도 못 가서 연탄 배달도 지게를 지고 하거나 새끼줄 꼬아가지고 뭡니까 걸어가지고 하는 것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수돗물도 안 나와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 이곳에 하는데 이런 곳에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법이라고 생각 말고 개선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선하는 방법. 도로 넓혀주면 되겠네요. 이 사람들 못 넓히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면 주거 환경이 좀 나아지는 거죠. 수돗물이 나오니까. 집은 나중에 형편되는 대로 고치는 것. 있을 수 있죠. 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안 고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스스로의 자율적인 그런 판단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아두면 그냥 놓아두면 양산시 전체의 어떤 도시 환경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수용을 해요. 수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쳐요. 그리고 아파트란 말은 없지만 수용해서 주택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있을 수 있죠.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겠네요. 또 하나요. 환지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환지. 여기는 지금 달동네라 아랫집 윗집 간에 고주차도 크고요. 필지도 지형,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지형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삐뚤삐뚤하고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토지를 환지라면 도로를 놓고 기반시설을 놓고 필지를 반듯하게 하게 되면 주택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이러한 것은 도움이 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이 정비구역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줘요. 환지할 때 토지 부담률이 훨씬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환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수용을 했더니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요. 내 땅을 뺏어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뺏어가고요. 그대로 둔 채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 받아요. 자율적으로. 거긴 사람들에게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이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용과 이 관리 처분과 차이점은 다른 건 뭐예요? 같은 점은요. 그냥 아파트 이거 처물고 아파트 지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은 땅을 뺏어오느냐 뺏어오지 않느냐 그런 형식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 관리 처분 방식도 여기에 하나 도입을 시킨 거예요. 이제 수용하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거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아파트를 잘 지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가봤더니 다 젠틀맨들만 있어요.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원주민들은 정착률이 5%도 안 된대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래요.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비용을 또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지 팔고 이제 떠나는 경우들이 보통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글자 맞다면요. 정비 기반시설을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토지를 어떻게 해요?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또 환지만 하는 방법. 관리처분 계획, 강제 수용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섞어서는 혼용 방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별로 관심 안 가지고요. 도시개발법에서도 뭐 혼용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자,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을 이 구역에 있는 정비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설치 안 해줘요.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리고 수용도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수용을 하는 것이 원래는 아닌데 부득이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수용한 거고 이 수용 방식 지금 잘 안 쓰려고 관리 처분 방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요건 없고요. 그래서 환지와 관리 처분 방식이 있다. 아까 환지는 아까 그림 간단히 말씀드렸네요. 공장 3개 가진 사람이 이웃한 사람들이 환지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재건축 사업은 환지는 없습니다.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습니다. 환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 이 아파트 허물고 환지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군수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요 여기는. 정수, 환, 관이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면 돼요. 불만 없죠? 주민들.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주민들에게. 근데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보지 마십시오. 어려워요. 수환관 방식은요. 얘하고 다른 것이 얘는 집을 내가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만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 별로 없죠. 이거는 철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 쓸어요. 쓸고서 집을 짓는 거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은.
환지는 뭐 집을 짓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건축물을 허물어 버립니다. 따라서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3분의 2상의. 그리고 플러스 수용 방식 할 때는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해요. 뭐 할 때요? 수용할 때, 수용할 때만. 그러면서 또 여기가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것까지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는 수용 방식만 적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안 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 이거는 동의할 필요 없죠. 이거는 건축물을 헐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도로만 놓아준다 하는데 굳이 3분의 2까지 동의 받을 필요 없겠죠. 그건 정리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본래 개선 사업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모든 사업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좀 많이 있는 것들, 내 권리관계 변화가 큰 것들, 뭐 도로만 도와주는데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는 아까 제가 시장 주택공사를 시킬 때는 과반성이 보지 말자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동의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하고 뭐 일관성이 좀 없어요. 없어서 그건 안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도 안 되고요. 암기도 안 되고 시험에서 잘 물어보지 않고 뭔가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딱 명확한 것들은 한번 뭐 그래도 전체적인 절차에서 볼만한데 그랬더니 너무 어려웠어요. 말이 맞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환가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고 원체 시장 군수 등이 한다. 주택공사 시킬 수도 있지만 뭐 하는 게 나오더라도 답이 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외적인까지 다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수환가는 3분의 2 동의. 정비기반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하면 돼요. 길만 도와주면 되니까. 그 얘는 이제 조합하고 조합이하고 20 미만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한다는 것 봤습니다. 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놀마작 같은 것들을 설치해주고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수용 방식도 있죠. 정비구역을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때는 대지는 보지 마시고 환지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 방식,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만 있죠. 환관 하는 것만 있죠. 환지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다음 페이지 이제 재건축 사업은 환지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재건축 사업에 환지 이런 말 혹시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하면 안 됩니다. 환지를 할 필요도 없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오피스텔을 건설한다면 그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사업 수익이 아주 충분할 때는 오피스텔 건축 안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이제 오피스텔도 같이 부수적으로 건축해서 이것을 분양 자금을 통해서 분양받은 대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거였죠. 여기 그 재건축 사업이 지금 보니까 그 과거만큼 그렇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오늘 공부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정수환관 중에 정하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만 해주는 거죠. 사업시행자 누가 해요? 시장군수. 그 뒤에 있는 토지도 주택공사 등은 보지 마시고 그냥. 다음에 이제 수환관, 정수환관 방식은 시장군수가 하면 되죠. 시장군수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마시면 되겠고 주택공사 시킬 수도 있지만 그 예외는 뭐 보지 마시고요. 근데 수환관 방식 할 때는 다음 페이지 디귿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남 공고일 현재 해당 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3분의 2.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수용 방식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외의 개가.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수환관 3분의 2 동의. 정하는 것은 동의 필요 없다. 세입자는 안 보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 오히려 이 복잡한 숫자보다 더 오히려 조금 더 시험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쉽고 써먹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동그라미 3번. 천재지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한다고 했죠.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조합이 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으면 뭐 예외가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재개발 사업은요. 누가 사업을 하죠? 조합이 하는데 사업 시행권이 있다고 해서 꼭 자기들만 꼭꼭 뭉쳐서 다른 지에게 시행권을 조금 더 양보 안 할 필요는 없죠. 이익이 있다면 남들하고 동업해도 돼요.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 또는 주택공사 등과 토지택공사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 소유자 3명이 하는 것 조합이 하지 않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조합이 하지 않고 하는 것. 그냥 토지등 소유자가 동업계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 근데 토지등 소유자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조합이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조합이 하는데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역시 여기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양갈 3번. 자, 여기서 본래 누가 한다고 했죠? 이게 조합이 하는 거죠? 조합. 근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이게 멀쩡해서 갑자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도 있죠. 기본계획도 생략할 수 있고. 아까 봤더니 조합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우리 법에서 알고 있어요. 2년, 3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거 기회 주죠. 이만큼. 조합 설립 추진의 승인 신청,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요. 아무리 긴급해도 이보다 짧아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를 수 있죠. 근데 시장 군수가 직접 하면 적어도 이 시간은 생략할 수 있네요. 조합 만드는 거. 그렇죠?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긴급하지 않아도 이 경우도 있어요. 여기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가요. 국유지나 공유지가 전체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에서도 환지 방식은 본래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국공유지를 제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있을 때는 이제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시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재건축 사업 구역에 있는 또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일정 수의 동의가 있으면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1번만 볼게요. 1번.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땐 누가 해요? 공공시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하는 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사업대행자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얘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대행자는요. 본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런데 이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관계 다툼 등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지지부진, 계속 다툼만 있고 쳇바퀴처럼 돌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도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이 사업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사업 대행자.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농지법에서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대리 경작 시켜버리게 돼요. 대신 남을 농사짓게 만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대신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사업 대행자. 그 379페이지 네모의 1번 그 사유를 시험에서 내진 않을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 대행자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 예를 들어 뭐 건축물을 철거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든가 이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사업 대행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행자가 지정되면요, 동건의 3번에 두 번째 줄, 사업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해요? 자기 이름. 계산은 누가 합니까? 시행자. 우리가 항상 사업할 때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행자. 여기 대행자는 시행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아까 천재지변일 때 시장군수가 사업하는 것은 시행자가 바뀌는 거고, 여기 시행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시행자 주인이 일을 안 하고 게을리하고 있어서 남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시행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자 이름으로 한다 이러면은 시행자에게 다시 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돼요. 시행자가 지금 다투고 있어서 사업을 못했죠.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또 다퉈요. 안 찍어주고.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시행자, 대행자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대행자 이름으로. 대행자 이름과 시행자 이름. 시험에서 혹시요, 만약에 대행자 하는 말 나왔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하나 봐주십시오. 대행자 이름과 대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 명의와 그런 책임지는 그 책임 귀속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칠판은 놔두고요.